오늘 공부하는 작용이 이제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건데 20문제 시험 낼 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빠지는 적이 없어.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설해놓고 행정 절차의 의의 있죠?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넓게 말하면 행정 절차는 국가가 국민한테 행정을 할 때 언제나 미리 사전에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도 있고, 조치가 된 이후에 국민이 나 이거 승복 못해 해가지고 이거 취소해줘 이렇게 싸우는 절차도 있고,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했는데 국민이 의무 이행 안 하면 세금 강제 징수하는 절차도 있고. 이런데 이제 크게 절차는 사전 절차와 사후 절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라 그러면 국민한테 행정 조치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사전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읽어보면 거기 대외적인 사전 절차 이제 그런 말 나와요. 이제 대외적이란 말은 국민하고 사이에서 국민한테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 이런 뜻이죠. 읽고 지나가세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첫째 줄에 영국 나오고 자연적 정의의 원칙 이런 단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거다 하는 원칙이라 해서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 판례를 통해서 확립이 됐었대요. 일찍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래요? 그 첫째 끝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끝에 편견 배제의 원칙과 쌍방 청문의 원칙 이렇게 두 개 있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선 그 편견 배제의 원칙이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싸움이 났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싸움이 났는데 나의 상대방, 싸움의 상대방의 그 집에 아버지가 판정을 해주겠대. 공정해? 나하고 싸운 상대방 측 그 이해관계자가 판정을 해준대. 그러면 안 되겠지. 공정성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그래도 일단 기분상 그 공정하다는 의심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편견 배제 원칙이란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판정하는 자는 양쪽 싸우는 자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이제 3자가 판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편견 배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쌍방 청문의 원칙은 이제 싸움 났다 판정하려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쌍방 싸우는 양쪽 당사자 주장을 다 들어봐야지. 한쪽 주장만 들어보고 판정하면 안 된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정도만 머릿속에 익히고 있으면 돼. 영국의 이런 원칙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이제 헌법에다가 이른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국가 작용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적법 절차의 원칙이란 걸 헌법에 명문화까지 했었어.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절차를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은 내용, 결과, 내용과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지. 그 과정, 절차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 쪽은 그 과정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편화돼서 내용이나 결과도 적법해야 되지만 그 어떤 행정 작용을 할 때 그 과정도 정당하고 적법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 내용이 문제가 없어도 절차,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하면 그 조치는 위법. 이런 게 확립이 됐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절차에 관심이 많았다. 일찍부터 발달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발전된 자연적 정의 원칙은 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 행정 절차의 기능 내지 필요성 이렇게 됐죠.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은 있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주 상식적으로 국민한테,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절차 중에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바로 불이익 조치를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당신한테 하려고 합니다. 응? 그래서 당신은 언제 뭘 위반했고 그랬기 때문에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미리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 통지하는 것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면, 이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겠으면, 뭔가 주장하고 할 말이 변명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변명하세요, 이것도 이제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전 통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변명 기회를 주고 즉 의견 진술 이런 걸 들어본 다음에 그걸 참작해서 최종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정취한 다음에 최종 조치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을 해서 행정을 하는 거니까 행정이 민주적인 행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 그 내용도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적정한 내용의 조치를 하겠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 민주화, 행정 내용도 적정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률화. 응? 능률화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로 능률성,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좁게 능률성 하면 무조건 투입한 비용 대비 이제 결과, 성과, 이거 비율 따져가지고 투입 비용보다 성과가 많이 나오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그 행정학에서 말하는 장기적인 능률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건너편에도 보니까,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쪽 건너편에 무슨 뭐라 그래? 공무원 시험 합격 무슨 단기 속성 과정.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방대한데, 그죠? 그걸 어떻게 무슨 3개월 만에 단기 속성으로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에? 그렇게 해다가는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했을까, 서두르다가 급하게 막 요약식으로만 막 처음부터 요약식으로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70점 정도까지는 가요, 금방. 근데 그 턱을 못 넘어. 이제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는 90점, 95점, 100점,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과목이거든. 근데 맨날 70점에서 원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고 그냥 암기만 하는 단순 암기식으로 하면 그게 합격의 길이 멀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한 다음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니까? 그럼 오히려 시간이 2배가 걸려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신속하게 빨리 한다 생각했고 후다닥 했는데, 국민은 이거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이의제기, 문제제기 들어와서, 아 맞다, 뒤늦게 문제점 발견하고 뒤늦게 뭐 취소하고 다시 절차 밟아 다시, 그러면 시간 비용 더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느린 감이 있어도 차근차근 밟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관점. 그 다음에 4번은 밑줄 하나 쳐주세요. 4번은 자, 뭐라고 그랬어? 사전적. 이게 중요하지? 사전. 아까 행정 절차라는 게 우리 잘 보세요.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먼저 때려놓고, 그죠?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면 뒤늦게 검토해서, 시정. 이렇게 하는 거는 뒤늦게 이제 소송을 해서 시정을 해주고, 상대방이 위법한 조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 해주고, 물론 사후적인 구제, 이것도 중요해. 근데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 우리가 사고 터지면 빨리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게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거야. 이것도 이 일정한 절차를 사전에 거치고 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작용을 미리 막는다. 그게 이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걸 미리 막는 거니까 사전적 권익구제.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사후적 권익구제에 철저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사후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전적 요거에 유의해.
그래서 그게 한 2번 정도 시험 나왔고, 사전적, 이거 사후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우리 모든 국가작용의 기본은 헌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이렇게 행정을 할 때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어디서 나온대요? 헌법 12조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좀 색깔이 입혀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헌법 12조를 외울 건 아닙니다. 12조가 이제 뭐에 관한 조항이 되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거 못하는 거야. 그죠? 네. 그리고 2번째 줄에 법률과 적법한, 여기 적법한 절차라는 단어가 보이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을 누구든지 처벌하거나 무슨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없다고 명시된 거죠. 예. 그리고 12조 3항도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여기도 적법한 절차가 또 나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을 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우리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그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사전에 영장 받아야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단 거기 예외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을 체포할 때, 그리고 죄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같은 그런 벌을 받을 죄를 범한 자인데 어떻게 돼? 이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염려가 있을 때는 먼저 체포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판사로부터 사후적으로 체포영, 이게 이제 48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영장 못 받으면. 이런 걸 이제 긴급 체포라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는데 영장 언제 어떻게 받아봐? 일단 먼저 체포, 그죠? 그리고 이제 죄질이 3년 이상의 그 징역형 같은 거 받을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지금 바로 체포하거나 구속시키지 않으면 도주 내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는 먼저 체포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48시간에 법률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일단 헌법 12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적법한 절차가 12조 1항과 12조 3항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소위 형사 사법 절차래. 사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할 때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거냐? 그렇게 좁게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형사상의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입법 작용을 할 때나 행정 작용을 할 때나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하는 작용은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명시해 놓은 거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헌법 12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헌법 그게 판례 있죠? 밑에 작은 것이 판례. 그거 읽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12조 1항과 12조 3항은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체포, 구속하고 압수수색하는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하는 작용에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해야 되고, 그 내용도 적법해야 된다. 정당성을 갖추고, 그죠?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명시한 거다. 자, 요 판례 중시.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공권력 행사인 행정작용도 이 헌법 12조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리게 되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 잘해봐. 이 지금 읽었던 이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을 문제 내면 헌법 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뭐 입법, 행정 등 모든 공권력 행사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네요. 그러니까 그거 유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법이 행정절차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 내용은 행정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갑시다. 행정절차법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내용, 행정절차법의 특징. 자, 그거 1번 밑줄 쳐주세요. 이 행정절차법은 뭐예요? 우리 공법관계, 그러니까 이 헌법, 행정법을 집행하는 공법관계가 행정법 관계지,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행정절차에 관해 규정에는 일반법입니다. 가로치고 사법관계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은. 그 다음에 2번도 중요. 행정절차법은 명칭이 절차에 관한 법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지만 그렇다고 100% 절차에 관한 규정만 돼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이제 실체적,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신뢰보호 원칙이니 신의성실의 원칙이니 뭐 이런 그 내용적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공부하면 그 3번은 이 행정절차법에서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할 때 이 행정적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정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처분에 관한 절차, 그다음에 신고받고 처리하는 절차, 그다음에 확약에 관한 거, 위반 사실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자,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8가지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괄호 속에 없는 거 뭐 있어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절차,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 없습니다. 없는 거 중시하세요. 그리고 이 3번이 특히 이제 내년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는 거기에 확약에 관해서 규정이 없었어요. 행정절차법에. 이제 새로 이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도 없었던 게 처음으로 새로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행정계획도 새로이 들어갔어요. 그거 좀 유의해야 돼. 확약, 위반 사실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이거 규정이 들어갔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없는 거 2개. 행정조사, 공법상 계약,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별건 없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민한테 어떤 조치하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했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자, 목적과 적용 범위. 자, 목적의, 자, 이 목적이라, 이게 의라기보다는 이제 목적이라고 제목이 달려야 될 텐데, 그죠? 자,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이 법, 행정절차법은 뭐야?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에 관한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뭐래요? 뭘 달성하고자 하는데?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다음에 자, 적용 범위. 자, 이 첫째 끝에 다른 법률에 절차에 관해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에 따르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핵심은 자, 셋째 줄 밑줄 쳐주세요. 행정절차법은 공법 관계에서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작용의 절차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위에서도 봤듯이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규정 없고,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규정 없어. 그러니까 모든 행정작용의 절차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요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항. 자, 행정절차법 자체에서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에 뭐야?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가지 항목 적용 제외사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9가지 이거 어떻게 다요? 자,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 요 정도까지만 밑줄. 그러니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뭔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투표해가지고 뭐가 결정하지? 그건 다 국회법 무슨 지방 자치법 이런 데서 다 따로 절차를 별도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쪽 법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국회, 지방의회. 그 다음에 2번은 법원. 이것도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 다 따로 법이 있어요. 법원. 그러면 3번 헌법재판소, 4번 선거관리위원회, 5번 감사원. 이렇게 기관 이름 체크. 그 다음에 6번째 형사, 행형 보완처분. 그 다음에 6번째까지 하고 8번. 자, 요거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세심판 등 한데 공통된 나라가 행정심판. 이것도 행정심판법 등 다 법이 있고 또 개별법에 다 판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심판. 그 다음에 9번에 자, 읽어볼까요?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관한 절차,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에 관한 절차,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그 밖의 처분 등. 자, 일단 요거 좀 줄여서 하면, 자, 9번도 공부하되 특히 첫째 줄 끝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밑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 우리 정해진 대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은 무조건 다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문장이 길잖아. 끝에까지 단서가 달려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째 줄 끝에 해당 작용의 성질상. 그러니까 성질상 뭐야?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기 곤란 또는 뭐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또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가 달려요. 자, 줄여서 압축하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만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받아. 절차를 거치기, 성질상 절차 거치기 곤란, 명백히 불필요, 그 다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이럴 때만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끝쪽에 있는 세 가지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적용받는다는 거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 처분도. 응?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5항 5항 넘어가도 되겠다. 6항 체크해보세요. 6항을 보면 뭐야? 자, 결국 6항에 이 대통령령 이제에서 추가로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건데 6항에 가면 두 번째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지 결정을 거쳐서 하는 거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8번 학교나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그래서 8번. 네. 그 다음에 9번까지 사람의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런 거는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위에 9번 항목에 연결돼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성질상 견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일 때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11개가 들어갔는데, 예, 그 중에 또 뭐 2번 뭐 이런 거는 3번 이런 거 다 중복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정도 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 봅시다. 자, 밑에 판례 보면, 자, 우리 위에 박스 안에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 중에 9번의 첫머리가 뭐야?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사항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로 나온 건 아니구나. 자, 우리 아까 그 위에 박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뭐라고 돼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뭔가 의결을 거쳐서 과징금 부과를 한다. 누군가한테 과징금 부과한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돼.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야. 하지만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조치와 그 관계된 법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에는 과징금 부과하려면 상대방한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돼 있어. 행정절차법도 그런 규정이 있고.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은 안 받지만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는 그런 절차는 따라야 되는 거지. 그지? 그거야 핵심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이게 제목인데 그 문장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정을 거쳐서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설령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내릴 때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용 제외되어 있는데 그 밑줄 친 둘째 줄째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였어요. 이거 적용 제외 사유다 하면서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됐지? 그건 행정절차법을 그럼 결과적으로 적용하는 게 되는 거잖아. 적용 제외되겠는데 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끌어들이면 안 되죠? 응?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불이익받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생략할 수 없다. 응? 이거 꼭 체크. 자, 그 다음에 또 이 행정절차,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핵심은 둘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법규정, 그리고 하나는 판례. 응? 법규정을 적용한 판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판례 중시합니다. 자, 2번은 줄여 공부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이죠. 자, 여기 문장 읽어보면 행정절차법은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게 돼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시켰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누군가를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취소하는 조치는 둘째 줄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응? 꼭 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했어. 자, 아까 3번, 4번, 5번, 6번, 3, 4, 5, 6, 7까지 다 뭐하냐면 공무원에 대해 인사관계 법령에 대한 법령에 의한 징계 등의 처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할 때 무조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거치기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준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만 적용 안 받게 돼 있지? 그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꼭 외워야 돼, 그 시험에. 자, 3번은 첫째 끝에
자, 군인인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진급 선발 취소하는 처분. 꼭 제목 외우고. 자, 이것도 군인이라는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인데 결론은 어때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거쳐야 된대? 거치지 않아도 된대? 응? 거쳐야 한다. 결론은 거쳐야 한다예요. 응? 그래서 3번 길죠? 그래서 밑줄 친데 봐. 응? 뭐라 그랬죠?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처분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맨 위에 3번의 제목 미쳤지? 결론은 뭐라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거쳐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즉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서 아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것도 아니고 명백히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도 없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거 거쳐야 되는 거다. 결론은 그겁니다. 거쳐야 하는 거다. 그래서 또 밑에 그것도 밑줄. 이 군인에 대해서 군인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진급 선발을 취소시키나 봐. 군인이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게, 그러니까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아직 진급 결정 내리기 전에 이 공무원이 뭔가 비리가 있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수사, 고발해서 수사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이 진급 선발이 취소된 군인이 자신의 비위행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중요. 그러니까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을 비위행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 이거 갖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야 되는 제출기에 줘야 되는 안 줘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그랬죠? 자, 이런 거 공부할 때 직권 면직. 앞에 별정직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직권면직식. 직권면직은 그냥 일방적으로 자르는 조치예요. 인사권자가. 자, 공무원 직권면직시키는 처분은 어떻게 돼? 역시 절차 거치고 해야 되는데 안 거치고 해야 되는데 거쳤어야 되는 거래. 그래서 거기 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했다면 위법이고 취소될 수밖에 없다. 절차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체크. 네.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반대의 결론입니다. 5번은 줄여서 뭘로 공부해? 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 그럼 직위해제라는 게 뭐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뭐야? 예를 들면 무슨 국장인데 직위가 무슨 국장. 근데 너 국장직에서 물러나. 대기하고 있어. 이겁니다. 국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 계급도 유지. 그런데 이게 뭐야? 담당하던 자리에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직위해제예요. 자, 직위해제는 결론이 어때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또는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넷째 줄.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정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공무원들은 직위해제라고 부르는 반면 5번하고 6번은 묶어요. 3번하고 4번 묶고 두식. 자, 5번하고 6번은 뭐 나왔어? 6번은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한다 그러지? 이게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고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전방 부대 같은 데서 이 군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군인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명씩. 그런 사고 터지면 그 군 부대장, 사단장 보직해임. 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뭐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즉 군인에 대한 보직해임도 똑같아요. 5번과 결론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절차,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정되지 아니한다. 준용, 그죠? 네, 알아도. 그 다음에 7번은 얼마 전에 공부했을 거야. 응? 칠판에 썼지? 15이명.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나? 그쵸? 지난주쯤에 한 것 같은데, 어떤 공무원 15임명, 누군가를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정규 임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15임명은 쉬운 말로 인턴 비슷하게 우리 구급은 6개월 동안 15야. 그죠? 그래서 교육받고 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6개월간 15가 되는데, 자, 15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했대? 결격사유자.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를 공무원으로 15 임명. 그러면 이 15 임명 조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를 임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 그런데 이거 몰랐단 말이야. 응? 행정기관이 모르고 15 임명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중에 이제 15기간 마치고 나니까 정규 임명을 했어. 근데 정규 임명을 했는데 이 정규 임명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게 해소가 됐대.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대.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는데 정규 임명. 그렇다면 그래도 정규 임명은 뭐라고? 위법이다. 응? 위법인데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왜 그러냐? 자, 공무원 결격 사유자를 정규 임명한 건 아니니까 무효는 아닌데, 정규 임명을 하려면 뭐가 전제 요건이야? 15 임명을 마친 자를 정규 임명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15 임명한 게 무효니까 이 사람은 15 임명을 안 거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법이 된다, 정규 임명은. 그래서 정규 임명 취소. 그럼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권한가진관이 취소를 시켜야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취소하는 거. 정규 임명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정규 임명 받았던 해당 상대방 공무원에게 너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법 몇 조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정규 임명했던 걸 취소하겠다 하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정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했다면 위법이다.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응?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꼭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8번 판례는 우리 한국방송공사가 어디야? KBS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 KBS 사장은 누가 인사권자야? 대통령. 응? 그래서 KBS 사장을 예전에 이제 법에 KBS 사장은 무슨 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자르고 파면하고, 그래서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이 모두 대통령한테 있다고 예전에 돼 있었어. 근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임명권만 법률에 명시해놓고 이거 해임하는 권한까지는 누구한테 있는지는 안 써놨어도 당연하게 그건 대통령의 해임권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어떤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는 건 그건 상대방한테 이제 줬던 이익을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거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즉 너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임할 거다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 했어야 된다 이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KB사장 해임할 때도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응? 그다음에 9번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있어. 응? 응. 자, 9번 어린이집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갖춘 우수, 뭐 저 어린이집이다 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해줬다가 그걸 취소를 할 때 어떻게 돼? 취소 조치하기 앞서 뭐 해야 된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 제출기에 주어야 된다 이거야. 즉 마지막 지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번도 당연한 얘기. 자, 육군 3사관학교는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교와 학생, 생도에 대해서 퇴학시킬 때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건 약간 그 일반 국민하고는 다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야? 3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할 때도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 퇴학 처분 내리기 전에 퇴학 처분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데 읽어봐. 우리 아까 읽었듯이 행정절차법 시행 대통령령에 의하면 학교나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 부과, 성적평가, 공식적인 징계 이런 거 아닌 질책이나 후은계 등과 같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항을 말한 그런 거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즉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과 같이 신분 박탈하는 징계 처분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라고 냈는지 알아? 그걸 팍 줄인 거지.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학생, 연수생들 교육훈련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게 돼 있으므로 육군 3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하는 거 거기에 해당되니까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된다. X.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길 건 결국 뭐야? 육군 3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받는다. 그 다음에 11번 귀화 신청을 받고 불허하는 처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국적 갖겠다고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는 거. 이거 할 때도 어떻게 된대? 두 번째 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 필요가 없다고 인정. 따라서 뭐야? 그런 게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된다.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 외국인에 대해서 귀화 신청 받고 불허 처분할 때는 행정절차법 왜 불허하는지 근거와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대요. 행정절차법 적용 안 받는다. 이거 특히 중시 이런 거. 그 다음에 12번 사증 발급 나왔지?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할 때 사증이 뭐죠? 비자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싶다고 비자 발급,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하는 거. 자, 1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아까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사항 중에 9번째 항목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일단 적용 제외 대상으로 돼 있으나 단서가 있다. 성질상 거치기 곤란, 명백히 불필요,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따라서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요. 무조건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해되죠?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싶다고 비자 발급을 신청 경우에 거부한 건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이익을 줬다가 뺏는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대상 아니다. 요거 2번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망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24조에 보면, 이제 누군가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원칙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가수 유승준, 우리나라 비자 발급 거부할 때, 이제 문서로 안 하고, 말하면 말로다가, 그것도 유승준 본인에게 아니라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말로다가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위법.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뭐 의견 제출 기회 이거는 안 줘도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한테 문서로 해야 되는 원칙은 적용받는다. 근데 문서로 안 한 건 위법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가 다 써놓기 전에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번이 가장 중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상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목이 떨어졌네.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 무슨 원칙 규정이 있다? 첫째, 밑줄 쳐주세요. 제목에 신의성실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규정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원칙이라고 해요. 신의성실 원칙 규정, 신뢰보호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청,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4조 1항에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고만 지나가죠. 행정기관은 법령 등을 해석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특별히 공익을 위해서나 또 다른 국민이 이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제까지 행정기관이 쭉 법 해석해오고 업무 처리하는 관행과 다르게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행정기관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법 해석, 똑같은 업무 처리 관행을 써왔더만 국민들 이제 그거 보고 나한테도 똑같이 처리가 되겠구나 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그죠? 특별한 이유, 여기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쌍거로 2번 투명성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고, 1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죠? 자, 이때 2항만 읽고, 꼭 2항 체크,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자, 행정작용의 근거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국민은 행정기관에게 야, 이 법 내용이 좀 애매하다. 좀 설명 좀 해달라,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요 규정.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법 규정 애매하니까 이거 해석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게. 그래서 2번. 자, 3항은 그냥 읽고 지나요. 행정기관은 상대방한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 읽었죠? 자, 2항만 체크. 그 다음 쌍가로 3번 행정업무 혁신이라는 또 뭐가 있죠? 이것도 그냥 읽고만 지나갑시다. 1번 너무 당연해. 행정기관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건 내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네.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이 경우 행정기관은 국민이 경제, 사회, 지역적 여건 등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항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생성했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행정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뭐 특별하게 시험에 낼 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돼.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의성실 원칙 규정, 신뢰보호 원칙 규정, 그다음에 투명성에서 거기 2항 이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 네.